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 나이 40살이 되면 인생 다 산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10년 전의 나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예쁘고 반짝이던 나이였는지 아련하기 짝이 없네요. 저는 올해 딱 50살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10년 전도 아닌 무려 24년 전 얘기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결혼이 무산됐던 이야기입니다. 밀레니엄이다, Y2K다 한참 시끄러웠던 2000년. 당시 저는 전문대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매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26 정말 예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좋다고 대시해오는 남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예쁘면서도 한편으론 철없던 나이기도 해서 퇴근 후 재미삼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만난 남자랑 스르륵 사랑에 빠져버렸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봤어야 했는데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운명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천년 시작하는 기념으로 우리도 새 인생 시작하자.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사귄 지 8개월 됐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자더군요. 솔직히 그 나이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말도 못하게 화려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냉큼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께 당당히 결혼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요. 뭐가 급해서 벌써 결혼을 해. 직장 생활 몇 년 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엄마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조금 달랐죠. 아이, 당신 나 23세 만나 25세 결혼했어. 쟤보다 어렸다고. 기왕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빠가 너 시집 보낼 능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야, 아빠는 찬성이다. 그 전에 일단 어떤 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서둘러 보자고 해. 당시 남친은 나름 유명한 운송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이 잘해서 첫 만남부터 점수를 많이 땄어요. 제 위로 형이 둘 있는데 둘 다 워낙 공부엔 취미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 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 20살 때 올라와 그때부터 계속 자취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형들과 농사 짓고 계세요. 워낙 논밭이 많아서 형이랑 형수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젊고 인물 좋고 공부 잘했고 직장 반듯한 시골 땅부잣집 아들. 이 정도면 어떤 부모도 마다할 수 없는 사윗감이었죠. 그 집 부모님들 막내 아들 하나 보고 살겠네. 엄밀히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거잖아. 개천에서 난 용이 뭐 어때서. 고향에서 대접받고 좋지 뭐. 아이, 나는 그 녀석 마음에 든다. 아빠가 마음에 든다니 내 선택이 맞았구나 싶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형들도 이미 다 결혼해서 부모님은 저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세요. 아이, 그럼 우리 딸도 서둘러 고향 내려가 인사드려야겠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물 흐르듯 순조로운 결혼이 될 거라 믿었죠. 그래서 아빠 말대로 서둘러 그 사람 고향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 차를 타고 토요일 이른 시간에 출발했는데요. 정말 멀더라고요. 내려가면서 휴게소를 몇 번이나 들리고 남친이 운전하는 동안 옆에 누워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산과 들만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던 것 빼곤 태어나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달렸는데 도착할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오빠, 아직 멀었어? 이 속도 계속 유지한다면 뭐 1시간 반 정도 뒤에 도착. 우리 집이 워낙 시골이긴 해. 아이, 조금만 더 참아줘.
뭐가 이렇게 뭐냐 짜증내기도 그렇고 속으로 투덜대는 것조차 양심에 찔렸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공주님처럼 유난 떠는 것 같아 참자 받아들이자 생각했죠.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예비시댁, TV에서나 보던 농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탄 차가 마을로 들어서자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한 번씩 신기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친 차가 대단히 좋은 차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소형차였거든요. 평소 못 보던 낯선 차라서 그래. 이 동네는 맨날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것만 돌아다니거든. 예비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장면은 연세가 엄청 많으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저 왔어요. 그분은 남친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할머니 되실 분이었어요. 엄청 연로하시긴 했지만 나름 정정하신 어르신이었죠. 저희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 되실 분도 서둘러 나오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 아이, 앉아. 엄마랑 형들은요? 일 나갔지? 금방 올 거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남친을 쏙 닮은 형님 두 분도 함께 들어오셨고 그 뒤로 형수로 보이는 두 명의 여자가 들어서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모두 동남아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널찍한 마루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의 시선은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사실 출발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질 걸 예상했기에 본관은 어디냐, 무슨 파냐, 부모님 고향은 어디냐,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냐 등등 그에 관한 모범 답안을 착실히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힘들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우리 집 며느리 되기로 작심했다는 뜻이니 이제부터 우리 식구라고 생각해야지 뭐.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자랑은 심플하지 않았어요. 얘는 우리 집안 자랑을 넘어 우리 동네 자랑이야. 이런 시골 깡촌에서 학원 한 번을 안 다니고 공부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잖아. 천재지 뭐 천재. 어려서 얼마나 영특했는데. 아이, 한글도 자기 혼자 뗐잖아. 다들 농사 짓느라 바빠서 공부 한 번을 안 가르쳤어. 그런데도 1등도 하고 반장도 하고. 와, 누가 들으면 서울대 나와 판검사라도 된 줄 알겠더라고요. 남친이 졸업한 대학은 서울 4년제긴 했지만 솔직히 명문대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대략 40분간 그 잘난 아들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려운 자리여서 전 그냥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기에 밥 주면 먹고 빨리 서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우리 셋째 며느리가 그래도 속이 참 깊네. 일부러 할머니 생신에 맞춰 내려온 거 보니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올 생신은 셋째 손주 며느리 상 받으시네요. 우리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셔. 한 명도 빠짐없이 손주 며느리 생신상을 다 챙겨받고. 생뚱맞은 소리에 본능적으로 남친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옥수수 처먹느라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대단하게 차릴 건 없다. 할머니는 미역국만 맛있어도 잘 드시니까. 부엌에 가면 재료는 다 있을 거야. 어디 한번 정성껏 차려봐. 이가 안 좋으시니까 고기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되도록 푹 끓이고 냉동실 열면 국거리 옆에 불고기 알고기는 따로 있을 거다. 너무 짜지 않게 해라. 첫째, 둘째가 많이 도와줄 거니까 힘들지도 않을 거야. 첫째야, 얘 어서 앞치마 내줘라.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전 아직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아니, 얼굴 본 지 이제 1시간 조금 지났을 뿐인데 느닷없이 생신상을 차리라니요. 아이, 내일 사람들은 몇 명이나 오려나? 한 10명 오겠죠. 늘 그랬으니까. 어쩌면 셋째는 내려왔다는 거 알고 더 올 수도 있겠네. 맞다. 둘째 당숙내외도 온다고 했어요. 10명? 그야말로 어르신 생신이 아닌 마을 잔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너 쓰던 뒷방도 치워놨다. 이불도 새 걸로 깔아놨어. 아버지가 엊그제 방충망 찢어진 거 새로 갈아놨으니까 벌레 들어올 걱정도 안 해도 돼. 우리 새 애기 침대 아니고 욕 깔고 자는 거 괜찮지? 침대든 요든 간에 저는 애당초 자고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연애하는 8개월 동안 남친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같이 자본 적 없었어요. 기껏 진도랍시고 나가봤자 차 안에서 키스하고 껴안고 했던 게 전부인데 느닷없이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라니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놀라웠던 건 두 며느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시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남편들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종일관 고개만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둘째, 니들 뭐하냐? 빨리 앞치마 갖고 오라니까. 어서 부엌 데리고 가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지. 하여간 저것들은 뭐 하나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 다 알아듣는 거 뻔히 아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이나 하고. 답답한 며느리를 둘이나 모시고 사느라 내가 아주 죽을 맛이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좋은 데인 줄 알고 놀러 갔는데 나쁜 마녀에게 붙잡혀 감금되는 스토리 있잖아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자. 괜히 어영부영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발목 잡히겠다. 일단은 필리핀 며느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따라오라는 눈치를 주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슬쩍 남친을 불러냈죠.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왜? 왜?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뭐가? 음식 만드는 거 부담돼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형수님들이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부엌 작년에 현대식으로 바꿔서 일하기도 편해. 옛날식이든 현대식이든 난 못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왜 하냐니?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생신상을 왜 내가 차리냐고. 그때 불쑥 남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네가 왜 여기 있어? 넌 운전하느라 피곤하니까 들어가 자고. 새애기 왜? 뭐 문제 있니? 문제 있냐니요. 그럼 이게 정상인가요? 서두르지 않고 뭐해. 앞치마도 아직 안 둘렀네. 부엌 일은 자고로 손이 빨라야 되는 거야. 제대로 못하면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집 며느리 거저되는 거 아니다. 일부러 할머니 생신 맞춰 내려온 거 보니까 자신 있단 뜻인데 내가 꼼꼼히 살필 거니까 대충 할 생각하지 마. 알겠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때 거기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친 엄마, 말 안 통하는 며느리 둘, 그리고 믿었던 남친마저 제가 음식장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마음 넓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1%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봤지? 우리 엄마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테스트 잘 통과하길 바래. 자긴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파이팅 좋아하네. 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했어요. 오빠, 차에서 내 가방 꺼내줘.
가방은 왜? 나 집에 갈래. 가긴 어딜 가. 엄마가 방까지 준비해줬는데 자고 가야지. 이 인간이 미쳤나 아주 작정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자고 가긴 뭘 자고 가. 오빠랑 나랑 같이 자는 사이야? 됐고, 난 집에 갈 거야. 나보고 지금 다시 서울까지 운전하라고? 아이, 나 못해. 알았으니까 가방이나 꺼내달라고. 남친 차에 두고 내린 가방 안에 지갑이며 전화기며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큰형이란 남자가 쓱 다가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야, 니네 모처럼 내려온 김에 애까지 만들고 가라. 나도 그 방에서 우리 큰딸 만들었었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효도해. 모든 게 비정상이었습니다. 딴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심장은 쿵쿵 뛰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어요. 가방 달라고. 싫어. 힘들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왜 그래? 모처럼 식구들 다 분위기 좋은데 왜 투정이야? 아이, 가방은 이따 잘 때 꺼내줄게. 납치된 기분이었어요. 벗어나야만 했죠. 서둘러 대문을 열고 나와 일단 걸었습니다. 더 웃긴 건 아무도 따라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에 들리는 남친의 목소리.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아무리 용 써봤자 이 동네 못 벗어날걸? 분명 웃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사냥꾼한테 붙잡힌 토끼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집에서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걷다 보면 택시 한 대 정도는 보이겠지. 일단 잡아타서 이 동네부터 벗어나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걸어도 허허벌판, 택시는커녕 차 한 대도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돈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던 찰나 반대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더군요. 실례합니다. 차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조차 악역 담당 같았어요. 차? 여기서 차를 어떻게 타? 여긴 차 없어. 근데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신가? 아, 서울에서 내려온 회장님네 새며느리감이구나. 맞지? 대체 이 아주머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내일 그 집 어르신 생신이라 한참 음식장만 해야 되는 시간인데 손주 며느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음식 만들어야지. 내일 나도 밥 먹으러 갈 거니까 맛있게 해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돌파구가 안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사이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안경 대신 끼고 온 콘택트 렌즈는 뻑뻑하고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고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생각지도 못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분명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커다란 트랙터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가만히 보니 남친 집에서 봤던 며느리 중 한 명, 정확히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절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 아무도 몰래 절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고 딱히 도망갈 곳도 없었기에 다가갔는데 그녀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 끌어 트랙터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란 뜻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그 상태로 어떤 대화도 없이 한 10분쯤 흘렀을까? 잠시 후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오더라고요. 타! 빨리! 빨리! 저는 고맙다는 말도 못한 채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녀가 제게 해준 얘기를 잊지 못해요. 잔뜩 겁먹은 표정, 그러나 너무나도 용기 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결혼 안 돼. 하지 마. 여기 오지 마. 택시 기사님 전화기를 빌려 서울집에 연락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얘기하느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엄마 입장에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일단은 무사히 올라와. 진정하고 호흡 가다듬고. 엄마랑 아빠 너 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거니까 도착할 때쯤 다시 전화해. 택시비 챙겨서 내려갈 테니까.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 동네에서 못 벗어난다 했던 남친의 목소리와 위험을 무릅쓰고 택시 불러 태워주며 다시 여긴 오지마 했던 그 집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엄마랑 아빠를 보니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방조차 챙겨 들고 오지 못한 저를 보고 아빠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혹시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한참 눈물을 쏟아낸 후 차근차근 부모님께 모든 걸 얘기했는데요. 미친 집구석이구만. 요즘이 어느 때인데 그딴 생각을 갖고 있어? 100번 양보해서 평생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그 자식은 뭐야? 중간에서 커버해주고 챙겨주진 못할 망정 옆에서 옥수수나 처먹고 있었다고? 미친놈 아니야? 솔직히 난 그 자식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아빠가 좋다길래 그냥 넘어간 거야. 나라고 이럴 줄 알았나? 점잖은 집안인 줄 알았지. 아, 이건 거의 범죄야. 그 자식 전화번호 뭐야? 당장 전화해서 한 소리 해야겠다. 아빠는 본인의 안목이 틀렸다는 것보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이 화내셨어요. 게다가 다짜고짜 자고 가랬다고. 남의 집 딸을 뭘로 보고 어디 감히 아무 데서나 자고 가라 그래? 나도 그게 제일 화나. 일단 당신은 빠지고 내가 전화할게. 전화번호 뭐야? 평소 엄마 성격에 비추어 보아 전화 받자마자 우다다다 따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애 지금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자넨 어딘가? 저 시골집에 있는데 서울에 갔다고요? 아이, 저희 가족들이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읍내까지 걸어와서 간신히 택시 잡아탔대. 아무튼 무사히 올라왔으니까 어르신들께는 걱정 말라 전해드리고 자네 내일 서울 오면 잠깐 집에 들려. 결혼식 문제로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음 날 저녁 남친이 집에 곧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가 밖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숨죽여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라서. 당연히 그러셨겠지. 얼마나 놀라셨을까. 죄송하다 꼭 전해드리고. 그나저나 할머니 생신상은 잘 치룬 거야? 선물이라도 사서 보냈어야 했는데. 저는 아침밥 먹자마자 바로 출발하느라 생신상 받으시는 건 못 봤어요. 우리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 문화가 워낙 낯설어서 생각 없이 서울로 와버린 거지. 미안해.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야. 내가 자네 얼굴 볼 면목이 없네. 우리 엄마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진심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일단은 잠자코 계속 엄마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미안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집 사위 될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고 혹시 돌아오는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내가 자네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대체 엄마는 남친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걸까? 진짜 예식장이라도 둘러보려는 건가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그럼 그런 줄 알고 있을게. 남친이 돌아가고 엄마에게 토요일에 어딜 데려가려느냐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좋은데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집에서도 며느리 테스트 한다는데 우리 집에서도 사위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틈틈이 기부도 많이 하셔서 표창장도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때문에 엄마가 남친을 데리고 간 곳 역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나름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늘 일손이 딸려서 힘들었거든. 그래도 이번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엄청 든든하네. 그날 엄마가 남친을 데려간 곳은 500포기 김장 담기 봉사활동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랐다지만 아들이라고 김치 담그는 건 못 배웠을 텐데 그래도 괜찮지? 특별한 기술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날라주고 힘쓰는 일만 도와주면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들만 참여해서 김장 한번 하고 나면 다들 알아눕더라고. 아마 남친도 눈치챘을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나한테 했던 일에 대한 복수구나. 하지만 어줍잖은 오기도 발동했을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닌 봉사활동인데 저 몸 쓰는 일 자신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장 500포기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더군요. 배추 몇 포기 나르지도 않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헥헥대고 말이죠. 힘들어?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날도 서늘한데. 제가 워낙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요. 배추 양념이 워낙 많아 힘껏 버무려 달라고 했더니 얼마 하지도 않고 팔 아프다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이 친구 생각보다 약골이네. 그거 조금 했다고 팔이 아파? 제가 원래 어깨가 약해서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엔 팔이 빠진 적도 있어요. 그렇게 봉사활동 다 끝내고 엄마는 남친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생각보다 힘들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결혼하면 김치는 시골에서 보내주실 거라 저희는 일부러 김장할 일 없을 거예요. 자네는 고생 안 하겠지만 우리 애는 고생하겠지. 김장철마다 며느리 내려오라 하실 거잖아. 그렇긴 한데 형수님 두 분 계셔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근데 어쩌나? 우리 애는 못 내려보내는데. 네? 식사를 다 끝내고 그제야 엄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 생신상 차리는 게 며느리 테스트였다면서? 우리 집은 김장이 사위 테스트야. 근데 자네는 그 테스트 통과 못했어. 그래서 결혼 못 시킬 것 같아. 우리 집 사위 자격 미달. 나는 우리 딸 건강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거든. 자네 같은 약골한테 보낼 순 없어. 여하튼 오늘 고생 많았네. 안타깝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때 남친이 저를 보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해달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남친이 옥수수만 먹고 있던 그때처럼 야금야금 귤을 까먹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남친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거의 1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친이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물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일부러 나 부려먹은 거지? 그럼 일부러 부려먹지. 어쩌다 보니 부려먹겠어? 니네 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딸 남자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 아들 여자친구한테 생신상 차리라고 하는 건 괜찮고? 그건 며느리니까. 이게 무슨 논리야? 나는 오빠네 며느리인데 오빠는 우리 집에서 딸 남친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왜 진즉에 몰랐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차피 며느리 데리고 내려갔던 거잖아. 며느리가 음식 좀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응, 이상해. 보자마자 부엌일 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자고 가라고 이불 깔아주는 게 제일 이상해. 내가 팔려왔어? 내가 오빠네 노예야? 일하라면 일하고 자고 가라면 자고 가야 되는 거냐고. 아이, 그거야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오빠네 형도 되게 저질이더라. 내려온 김에 아예 애까지 만들라고? 그런 생각 자체도 저질이지만 그걸 나 들으라고 면전에서 하는 게 더 저질이야. 시골 사람들이잖아. 뭘 그렇게 고상하길 바래? 고상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예의와 상식을 말하는 거야. 예의? 상식? 참나, 웃기고 있네. 그 사람에 대한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이미 부스러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 웃기고 있네라는 말로 완벽하게 정리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마침표를 찍을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집에 간다고 가방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줬어? 너 같으면 순순히 내주겠냐? 그리고 가방 없이 집에 간다니까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비웃었지? 너 그래도 갔잖아. 택시비 수억 나왔겠더라. 설마 이제 와서 택시비 달라는 건 아니겠지? 저도 안 받아. 대신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야. 그러니까 조사받을 준비나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라니, 아이, 조사라니. 그 사람은 경찰서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지만 몸에 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쳐 세게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물론 묻는 말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요. 저희 큰아빠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엔 경찰서 간부셨습니다. 아빠가 제가 그 사람 집에서 당한 일을 큰아빠에게 말씀하셨고 큰아빠도 역시 놀라셔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셨다네요. 그 후로 수차례 남친에게 연락이 왔고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많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니깎게 뭔데 우리 아들을 고소하냐며 그 사람 엄마에게 문자가 왔어요. 물론 그 역시 답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까 큰아빠 연락 왔는데 그 사건 검찰로 넘어갔대. 그 동네 관할 경찰서까지 연락 갔을 테니 그 집도 지금 한창 시끄러울 거다. 확 그냥 실형이나 때려 맞아라. 결국 그는 실형은 피했지만 위력에 의한 감금으로 벌금형을 받긴 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속 시원하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깨끗하게 결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연보다 악연이 더 질긴가 봐요. 정확히 3년 후 그 사람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말대로 아직 20대인데 결혼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물살에 휘말려 이리저리 휘둘렸지만 그때 그 일을 겪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거든요. 나 때야 27, 8 넘기면 곧바로 노처녀 소리 들었지만 요즘엔 30 훌쩍 넘어도 괜찮아. 네가 뭐가 급해 결혼에 목을 매. 아직 한참 예쁘고 정년 보장까지 되는 회사에 다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결혼이 급해서 서둘렀던 건 아니었기에 이후에도 딱히 초조해하진 않았고 그저 회사 일과 여행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필리핀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택시를 태워주었던 그 집 며느리.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만나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전남친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되도록 안 듣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한 친구는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던 친구인데요. 동창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친구기도 합니다. 전 남친과 연애하던 시절 맥주를 마시다 우연히 그 친구 커플과 합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친구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수 보러 다녔거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다 비싼지. 결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아직 신혼여행 예약도 못했잖아. 그때 전 남친이 신혼여행 예약을 도와줬습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여행사도 한다면서 그쪽 회사 지인을 소개해줬고 그 일로 술까지 얻어먹었죠. 이후 친구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 낳아 키우느라 바빠서 한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너 전화번호 바꿔서 한참 수소문했잖아. 혹시 내일 시간 되니? 꼭 좀 물어볼 게 있거든. 다음날 친구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 사람 말이야. 그때 너랑 만나던 그 남자 아니니? 맞지? 보여준 사진은 가족 사진처럼 보였는데 사진 속에는 제 친구도 있고 남편과 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친구의 시부모님도 계셨고 그 옆에 전 남친도 떡하니 있더라고요. 애 아빠는 긴가민가 했지만 난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 이 사람 우리 신우이랑 결혼할 남자라는데 너 만나던 그 남자 맞지? 맞아.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내 말이 맞다니까. 분명 네 남친이었고 우리 신혼여행 소개해줬던 사람이 맞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시댁에 인사 왔었어. 이거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 우리 신우 곧 날 잡을 분위기야. 그 인간 결혼이 급하긴 한가 보다. 아니 노예 며느리가 급하긴 한가 보다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신우한테는 끝까지 입 다물어야겠다. 사실 난 너가 이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그렇다고 너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확인하는 건 아니야.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기분 하나도 안 나빠. 근데 이 결혼 못하게 해야 돼. 나 때문이 아닌 니네 신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하나도 보태지 않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이런 미친! 우리 신우 어쩜 좋니? 자기 곧 시집 간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우리가 냉장고 사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말려. 무조건 말려. 시집 안 가고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집에 시집 가면 안 돼. 전 남친 결혼하는 게 못마땅해 일부러 뜯어말리는 거라 보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친구의 시누이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해도 말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시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했고 신우한테는 말했거든? 우리 신우가 자기 좀 만나줄 수 있냐고 묻던데 너 괜찮겠어? 얼마든지요. 다음날 당장 친구와 함께 친구의 신우를 만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요. 혹시 시골집엔 가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인사했으니 시골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지금 한창 농번기라 바쁘다고 결혼식 날 잡고 천천히 가자길래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혼 날짜는 그쪽 집에서 용한데 가서 택일 받을 거라고 했고요. 농번기라 바쁘긴 하겠지만 그 집 일은 죄다 아들 내외가 하는데 부모님이 바쁠 건 없죠. 혹시 며느리 테스트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해요? 했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테스트냐고 물었더니 자세한 말은 안 해줬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웃고 넘어가던데요. 형수들 얘기는 안 해요? 거기 형수들이 둘이나 있는데.
형님 둘 다 국제 결혼했단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꼭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말통하는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셨대요. 쉽게 말통하는 며느리보단 쉽게 부려먹을 며느리가 필요하겠죠. 첫째, 둘째 며느리 모두 동남아 사람이거든요. 친구의 신호는 적잖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둘 다 동남아 사람이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죠. 말 안 통하는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시종일관 하인 다루듯 하더라고요.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나라 망신시키는 거잖아.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가장 실망했던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결혼을 깬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친구도 친구 신호도 거의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 신호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철석같이 믿었던 남친, 그리고 그 집안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요. 내 얘기 믿어줘서 고마워요. 혹시라도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걱정 많았거든요.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일단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얘기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에 굳이 결혼하겠다면 안 말려요. 내가 괜히 심술 부려서 이상한 얘기 지어내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전과자랑 결혼할 순 없잖아요. 잘 알아보고 결정하길 바래요. 이후의 상황이 궁금했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신우 결혼 접었어. 그것 때문에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다. 신우가 남친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대요. 그냥 마음이 식었다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 신우와 부모님 붙잡고 애걸복걸 했다네요. 우리 신우가 그러더라고. 너한테 들은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어쩌면 괜히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고맙더라고요. 내 얘기를 믿어준 것도 고마웠고 나를 챙겨주는 것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 문제야.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아이, 당신 나 기억 안 나? 당신이 우리 신혼여행 소개해줬잖아. 처음부터 낯이 좀 익다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여자랑도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다며. 주책. 내가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못 참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당분간 너 조심해. 진짜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난다. 순간 살짝 겁이 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어디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요, 며칠 후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다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칼퇴근하네.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지? 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참 당당하고 뻔뻔하더군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도 예의 따윈 없더라고요. 왜? 너 나한테 아직 미련 있냐? 나 만나러 직접 찾아온 건 오빠인데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네가 나 싫다고 간 거잖아. 나 너 때문에 벌금 500이나 냈어. 그래서 돈 달라고 온 거야? 빚쟁이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담담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인간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진 건데 나 결혼한다니까 속 쓰리고 막 그래? 할 얘기 있으면 똑바로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유치하니까. 유치한 건 너지. 이 전남친 결혼이나 깨고 말이야. 왜? 내가 갖긴 싫은데 남 주기는 싫다 이거냐? 그쪽에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결혼을 코앞에 두고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그 남자 눈에 쌍심지가 켜지더군요. 하지만 전 잘못한 게 없었기에 괜히 주눅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너희 집에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이야. 며느리 노예 부리듯 하는 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네가 그날 우리 할머니 상을 차리길 했어? 아니면 생글생글 웃으며 비위를 맞추길 했어? 네가 뭘 했는데?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도망간 거야. 그날 잘못한 게 나고 너랑 너희 집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치자. 근데 벌금은 왜 너가 물었을까? 내 잘못이면 내가 벌금형을 맞았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고에도 없던 친구와 친구 신우가 등장했습니다. 네가 불렀어? 왜? 찔리냐? 이렇게나 말이 안 통하는 남자랑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그놈의 콩깍지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아가씨한테 내 친구 만나러 간다고 문자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온 거예요. 혹시 험한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돼서요. 너 솔직히 말해봐. 얘가 너 붙잡고 뭐라고 했지? 우리 집 뒷담화 깠지? 그래서 결혼 없자는 거잖아. 그 사람은 저한테 했듯이 친구의 신우에게도 쌍심지를 켜더라고요. 전 여친, 현 여친을 앞에 두고 그야말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참 웃긴다. 내가 남의 말 듣고 결혼 엎을 만큼 바보라고 생각해? 그럼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데? 바로 그때 친구의 신우이자 그의 현 여친이 놀라운 소리를 하더군요. 뒷번호 4410 누구 번호인지 알지? 그 번호 쓰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었어. 나한테 너 누구니? 누군데 자기 남친이랑 연락하니? 일주일에 2번씩 오빠네 집에서 자고 간다며. 누구야 그 여자? 친구의 신우가 결혼을 깬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양다리가 이유였어요. 이 인간 진짜 사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말해봐. 그 여자 누구야? 대단하다 진짜. 당신 혹시 내 친구랑 만날 때도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아니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인상만 쓰고 있더군요.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봐, 너의 결혼이 2번이나 깨진 이유는 전부 너한테 있는 거야. 야, 괜히 껴들지 마라. 껴들어? 내가? 여기에 나 만나러 온 것도 너고 전 여친, 현 여친 다 모이게 만든 것도 너야.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똥오줌 좀 구분하시라고요. 당신 이거 우리 신랑이랑 우리 시아버지도 알면 뼈도 못 추려.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을 당장 피하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전 친구의 신우가 가장 걱정됐어요.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힘들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까. 당연히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어이없다는 듯 순웃음 짓는 걸 보니 생각보다는 쉽게 극복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그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또 노예 며느리 찾아 헤매겠죠. 저는 32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저와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요. 둘이 동시에 대리 타이틀을 달던 해에 함께 중국으로 출장 갔다가 서로 눈이 맞아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다 국이 끓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 끄겠다고 달려가는 걸 보고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잘 지내서 노예 되려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엄마가 시킨 거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야. 입사 동기이다 보니 남편도 제 전남친에 대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 휴가 때
우연히 전남친 시골집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 넓은 고속도로가 뚫려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다른 건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 저에게 택시를 불러줬던 그 집 둘째 며느리는 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기왕 온 김에 그 동네 한번 돌아보고 갈까? 드라이브 겸.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겠다. 트라우마도 극복할 겸 그때 그 동네를 쭉 둘러봤는데 여전히 그때랑 변한 건 없었지만 딱 하나 제가 갔었던 그 집에 마을 회관이 들어서 있더군요. 어지간해서 이 동네 뜰 사람들도 아니고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나 싶었어요. 그래도 자꾸 둘째 며느리 생각이 나서 혹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천천히 계속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문득 친구의 신우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신우 그 일 있고 곧바로 캐나다로 유학 갔어. 지금 거기서 외국인 만나서 연애 중이래. 우리 시아버지 외국인 사위 생기는 거 아니냐고 잔뜩 기대 중이야. 맞다. 외국인 사위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때 그 남자랑 결혼 작살나고 그 집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었다? 자기 아들 양다리 용서해달라고. 솔직히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 미친 노인네 아니니? 네, 우리하고는 상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한다는 소리가 안 그래도 둘째 아들 이혼해서 정신 사나운데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유난 떠냐고 했단다. 둘째 며느리가 이혼했대? 이혼한 건지 도망간 건지 알게 뭐야. 솔직히 한국 여자든 필리핀 여자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하여간 그 노인네 부려먹일 사람 없어지니까 아쉽긴 했겠다. 이혼했다는 소리에 더욱더 그녀가 만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이미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으면 그만이니까요.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녀는 어떻게 한국으로 시집오게 됐을까? 그런 경우 대부분 국제결혼 주선해주는 곳에서 연결해주지 않나? 그 동네 국제결혼 사무실에 물어봐봐. 하지만 이름도 나이도 몰랐기에 선뜻 묻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국제결혼 회사를 검색해봤는데요. 딱 한 군데 나오길래 용기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둘째 형의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네 둘째? 네, 우리 회사 통해서 결혼한 게 맞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나이 40 훌쩍 넘었을 때 동남아 며느리 찾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은 워낙 내세울 게 없는 모질이라서 일찌감치 동남아 며느리 찾으셨어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실까? 그 둘째 며느리랑 연락을 하고 싶어서요. 이름이나 나이 좀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제는 그 집 며느리도 아니라서 저희도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지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그녀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준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 생신이라 친정에 갔는데 큰아빠가 그러는데 이 큰아빠 친한 동료가 그 동네 관할경찰서로 발령받아 내려갔대. 그래서 혹시 그 집 아냐 물었더니 알아도 너무 잘한다면서 외국인 며느리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해서 급여도 안 주고 착취하는 바람에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대.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가정폭력 신고도 한두 건이 아니었단다. 너 그 집에 시집 안 간 거는 천운이야, 천운. 가정폭력이라 동남아 며느리들 시골로 시집와서 맞고 산다는 뉴스를 몇 번 봤는데 어쩌면 그녀도 그랬겠다 싶어 너무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빠가 묻더군요. 왜?
그때 너 도와준 며느리 걱정돼서 그래. 이름이나 나이라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도 이제는 그 집 며느리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 자기네 나라 가서 잘 살고 있겠다 생각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빠도 영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며칠 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나이는 너보다 2살 어리고 이름도 알아냈는데 이건 읽기도 어렵다. 딱 여기까지. 아마도 큰아빠 통해서 알아내셨겠죠. 아빠가 보내준 그녀의 이름을 보고 저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뒤졌습니다. 워낙 이름이 특이해서 쉽게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딱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반갑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니까요. 깜짝이야. 당신 결국 찾았구나. 불굴의 의지다 진짜. 그녀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에 당신 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맙다는 말 전하지 못해서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남겼어요. 며칠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답장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뱃속아이도 갑자기 요동을 치더군요. 꼭 통화하고 싶다고 다시 답장했더니 곧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딱 7년 만에 그녀와 대화를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당신 기억해요.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때는 얘기 나눌 수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 몰래 한국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국말 모르는 척 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난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임신 중이에요. 곧 아들 태어날 거예요. 축하해요. 난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때렸어요. 남편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그때 당신처럼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네, 도망가지 않고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조금 받았어요. 대전에 살고 있는 필리핀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다시 왔어요. 다행이에요. 난 당신 덕에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행복해요. 필리핀 와서 다시 결혼했어요. 난 쌍둥이가 있어요. 잘 지낸다니 행복하다니 가슴속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탄산수가 터지듯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파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행복할 거예요. 꼭 기억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늘 기도할게요. 아이 낳으면 또 연락할게요. 그때 택시 타고 떠나던 당신 모습 기억나요. 행복하라고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이뤄져서 너무 기뻐요. 순간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악연이 가져다준 소중한 인연, 부디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를 위해 늘 기도하려고요. 내 인생 가장 고마운 사람이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